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김성수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불러주셨네요. 예. 지금 왜 그 스튜디오에 앉아있는지 잘 모르시죠? 네, 어리둥절합니다. 예, 30초 전에 전화 받고 뛰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방송인들은 일이 있든 없든 이 상암동 근처를 배회해야 된다. 그래야 뭐 하나 주어진다. 그렇군요. 예. 원래 오늘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이동의 촉 진행할 타임인데 네. 여의도에서 여기를 지금 못 오고 있답니다. 벌써 추석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거죠. 준비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 자리를 노리는군요. 아유, 뭐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어제 윤석열 총장의 토론의 데뷔전이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침대 토론이었다. 아니다. 맷집 좋은 그런 데뷔전이었다. 뭐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 뭐 TV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유튜브 동접자가 4만 명이 실시간 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상당한 흥행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첫 토론 데뷔점이라는 점 그것이 아마 많은 분들을 TV 앞에 앉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8명이나 한꺼번에 토론하니까 시간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주도권 토론이 1인당 4분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고 답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자질을 검증이라든가 정책의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보는 건 어려웠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8명이 토론하면 이럴 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컷오프가 4명이 됐을 때 그때 아마 토론에 진 몇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장면이 그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의혹이 지금 끝이 없습니다. 엑스파일,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의혹, 고발 사주 24건이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저는요, 총장할 때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사 검증을 다 하셨고,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저 하나를 꺾으면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방금 들으셨듯이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 의혹이 불거졌는데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이라든가 아랑곳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내가 관여한 증거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홍준표 윤석열의 맞대결을 기대했기 때문에 요때 순간 시청률이 가장 올라갔다.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매몰차게 매섭게 몰아붙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죠.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토론을 평가하자면 무난했다. 뭐 김성수 평론가 말대로 역공하고 혹은 정책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토론 때는 좀 토론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약간 버퍼링 시간이 있으면서 시간을 또 잡아먹는 그런 기술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대답을 다 듣지 않고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솔한 토론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 언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사실은 그 포털에서는 거의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든가 뭐 장모 대응 문건이라든가 이런 기사가 아예 타임라인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기를 핍박하는 프레임 이런 프레임으로 뭐 간간히 기사가 보이고 토론 자체에 대해서 뭐 해설하거나 이런 기사도 안 보이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건이라든가 장모 대응 문건 이런 것들은 국기를 흔들 수도 있는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렇죠. 검찰 권력에 사유하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그 문제인데 김성수 평론가 말처럼 오늘부터 그 기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오늘 아침부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사건 그렇죠. 이게 지금 도배가 됐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고발 사주국이 더 이상 언론인들에게 의해서는 섹시한 어떤 그런 소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지원 원장 이야기도 쑥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 언론이 많이 보호를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하면 마사지라고 하는 건데 네. 말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마사지해서 기사를 내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직접 와서 생방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일 1망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언론이 여권 편은 아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네. 뭐 그렇게 여권에서 뭐 자격지심이라면 자격지심일 텐데 그렇게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토론에 관련한 그런 보도도요. 지금 보면은 그 홍준표 의원이 그 마치 타당의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받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관련된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혹시 이렇게 언론의 문매를 맞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뭐 이거는 특히 하태경 의원이 어제 많이 공격했죠. 홍준표 네. 후보 민주당 대변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중도층한테도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 플러스 중도층이었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보수 우파 쪽을 향해서 러브콜을 많이 했어요. 네. 중도층보다는. 예. 그래서 그 빈자리를 홍준표 후보가 노리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와서 계속해서 중도층 공략은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점이 먹혀들었고 어허. 어제 TV 토론에서는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걸 좀 막아야겠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생각이 아마 또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오히려 7대1 싸움으로 윤석열 후보가 코너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위 후보니까. 지난번 민주당 경선처럼 8대1로 이재명 후보가 몰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론에는 7대1로 윤석열이 몰린 게 아니라 오히려 홍준표가 몰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1등 후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사실상 1등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 하태경 의원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고발 사주 의혹이 나왔을 때 뭐 본인은 증거도 없이 그런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 어필을 했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자 조성은 씨 거기에 이제 성명불상자 1인까지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이 했다.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하태경 의원의 전략이죠. 그러니까는 홍준표 후보에게 한 번 화살을 날리고 한 번은 윤석열 후보한테도 날리고 나는 이쪽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나쁜 건 나쁘고 잘된 건 잘됐다 하는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어필을 하태경 후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태경 후보는 어쨌든 지금 1위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컷오프에 4명이 들어가는 게 1차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장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몰아붙이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잖아요. 연락카드 2장. 예. 미리 준비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1장. 또 홍준표 후보한테 1장. 예. 그런 것도 다 전략적이었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윤 전 총장이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던 거 그 얘기를 들으셨죠? 예.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반발들이 있었고 뭐 가져간 조화가 내동댕이 쳐진 다음에 발길질까지 있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결국은 제대로 된 참배를 못하고 쫓겨나듯이 나왔죠. 네. 그리고 오늘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모죠. 그렇죠. 국민의힘의 1등 주자인데 국민의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또 박정희 생가에 가서 수모를 당했다. 어느 정도 예측된 거였다. 다만 본인이 유경수 생가에 갔을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발이 있더라도 이렇게 심하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놀랐을 건데 네. 본인 평생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검사하고 검찰총장을 과연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네. 이제 검사 출신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라고 하지만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지지자들이 욕설하고
뭐 옷을 끌어잡아 당기고 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캠프에서도 아마 생각을 좀 하겠죠. 그렇죠. 조원진 전 의원 같으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마다 가서 이렇게 항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넌다 안 건넌다 말 많았지만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 짐은 계속해서 안고 간다. 예.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또 이걸 보수를 붕괴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두고 봐야겠어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 그 중도 사퇴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의 표를 무효 처리했잖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캠프 측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낙연 캠프에서는 정세균 후보의 표가 무효되면서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분모가 이제 작아지니까 예. 다 올랐는데 이낙연 후보의 1차 후보표는 1등이 아니고 이재명의 50% 과반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선 가는 건데 51% 됐다가 정세균 후보의 표가 무효가 되면서 53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 표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다만 이거는 당규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당규. 그러니까요. 특별당규에 있는 내용이고 예전 경선에서도 계속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어느 후보 캠프 쪽에서 반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당 지도부가 중앙선관위에다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예. 근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당 일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당이 모여가지고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들이 모여서 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거를 이낙연 캠프가 반대하고 항의한다고 만일 다시 뒤집는다. 그럼 이재명 캠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일단 한번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4.4.5입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막 진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좀 감정이 진짜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깊어졌어요. 게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재명의 대장동 네, 의혹 맞아요. 제기를 모든 언론에 총공세했던데 예. 그 시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낙연 캠프와 이낙연 지지자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수 언론이 받은 거거든요. 예. 이제는 저는 글쎄요. 이낙연 만일 이재명 후보가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00%가 이재명한테 가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 골이 상당히 깊어졌다. 그러면 경선 전략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아닌가요? 뭐, 지금 그렇죠. 근데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보다 더 싸울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어제 TV 토론회 끝나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홍준표 캠프의 사람 폭행했잖아요. 예.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일단 대장동 얘기 나왔으니까 좀 또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지금 뭐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여기서 뭐가 맞다 옳다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예. 좀 우리 기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신중하게 써야 된다. 모르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지금 법조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이 기사 쓰지 마라. 어허. 회사에 부동산 팀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팀 기자들이 써야 돼요. 지금 사회부, 법조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PF가 뭔지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사 쓰니까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문가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고 오늘 제가 그 아침 프로 종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때 예. 유무죄의 키스팅 보트를 줬다. 어허. 예. 아니, 대법관들이 표결할 때 예. 자 1번 대법관 투표하세요. 2번 대법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캐스팅 보드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만일 동률됐을 경우에는 예.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고 예. 이거는 동률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이렇게 오보도 아니죠. 이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때 대법원 판결 때 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한테 뭔가 특혜를 줘서 유죄될 걸 무죄로 만들어줘서 그 화천대유 회사에 들어갔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게 기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거니까 저는 언론이 또 언론사가 언론인이 특정 정파에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기초를 해서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을 헝클어뜨리면은 그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기사를 썼으면 바람입니다. 일단 조선일보는 이 지사 아들이 뭐 여기 회사에 근무했다라는 건 오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죠. 뭐 그건 사과했죠. 그건 사과했는데 지금 측근들이 뭐 관계가 됐다. 그것도 지금 팩트 체크가 틀렸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왜냐면은 조선일보가 이재명 아들이 여기 일했다고 썼잖아요. 다른 언론사가 받아 쓰잖아요. 그런데 오보였다 하고 정정 보도하면 그 기사는 다른 언론이 안 받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재명 지사는요. 그냥 수사를 하자. 뭐 100% 자신 있으니까 뭐 계속 가보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괜찮은 겁니까? 아니 뭐 그건 캠프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자기는 떳떳하니까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게 마이너스 작용할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 경선의 가장 큰 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도 지금 이 파이낸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사를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치명타고 그래서 캠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 어떻게 해명해야 제대로 해명할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평론가하고 이동희 촉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